어머니,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평생 저한테 하실 말씀이 그렇게 많으셨는데, 이제야 조용해지시니까 저도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30년 만에 밝혀진 한 여자의 숨겨진 진실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 하나하나가 이런 이야기를 계속 전할 수 있는 힘이 되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55, 서울 강서구에 사는 김미경입니다. 30년간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함께라기보단 같은 집에서 살았다고 해야 맞을 것 같네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오늘, 저는 지금 장례식장 영정 앞에 서 있어요. 이상하게도 눈물이 안 나요. 장례식장은 아직 조용했어요. 문상객들이 오기 전 저는 혼자 빈소를 지키고 있었죠. 시어머니 영정 사진을 보고 있자니 지난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1994년 봄, 25세 새색시였던 제가 처음 이 집 문턱을 넘었을 때가 생각났어요. 미경 씨, 우리 집은 규칙이 엄격해요. 며느리로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으니 잘 배우도록 해요. 시어머니의 첫마디였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의 30년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용정사진 속 시어머니는 무표정이었어요. 살아계실 때도 늘 그런 표정이셨죠. 웃는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어머니, 작은 소리로 불러봤어요. 대답이 없을 걸 알면서도요. 어머니는 평생 저한테 웃어주신 적이 있으셨나요? 그때 누군가 빈소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남편 준호였어요. 여보, 벌써 일어났어? 좀 더 자지 그랬어. 잠이 안 와서요. 준호는 제 옆에 앉았어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영정만 바라봤죠. 여보, 솔직히 슬퍼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대답 대신 한숨만 내쉬었죠. 슬픈가요? 글쎄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30년간 같은 집에서 살았지만 저는 시어머니와 정말 가까웠던 적이 없었거든요. 첫 문상객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아이고, 미경 씨, 고생 많았어요. 30년간 시어머니 모시느라. 효부지, 효부. 요즘 같은 세상에 시어머니랑 30년을 같이 살다니 웬만한 마음 아니고서야. 또 다른 분이 거들었어요. 효부. 그 단어가 귀에 꽂혔어요. 저는 정말 효부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참고 살았던 걸 뿐일까요? 고맙습니다. 저는 그저 고개만 숙였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효부라고요? 30년간 시어머니를 원망하며 살았는데요. 제가 잘 모셨다고요? 속으론 언제 이 집을 떠날까만 생각했는데요. 문상객들은 계속 칭찬했어요. 고인께서 정말 복 많으셨어요. 이런 며느리 두셔서. 미경 씨 같은 며느리 요즘 어디 있어요? 진짜 귀한 분이에요. 시어머니도 며느리 덕분에 편안하게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 말들이 제 귓가를 스쳐 지나갈 때마다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어요. 편안하게 돌아가셨다고요?
저는 시어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편안하셨는지조차 잘 모르겠어요. 오후 2시쯤 시누이 은주가 도착했어요. 부산에서 KTX를 타고 올라왔다고 했죠. 엄마! 영종한테 무릎을 꿇고 앉은 은주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갑자기 가셨어요? 저 보고 싶지도 않으셨어요? 은주의 울음소리가 빈소를 가득 채웠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왜 저렇게 울지 못할까? 시누이는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나 집에 왔어요. 전화도 한 달에 한 번 할까 말까 했죠. 그런데 지금은 저보다 더 슬퍼 보였어요. 반면 저는 30년을 매일같이 얼굴 보고 살았는데 눈물 한 방울 나지 않았어요. 이상하죠? 은주가 오르밀 그치고 제게 다가왔어요. 언니, 고생 많았어요. 엄마, 마지막까지 잘 모셔줘서 고마워요. 아니에요. 아니긴요. 언니 아니었으면 엄마 혼자 어떻게 사셨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목구멍이 맥혔어요. 혼자 어떻게 사셨다고요? 맞아요. 시어머니는 저 없이는 살 수 없으셨겠죠. 하지만 저도 진짜 제 삶을 살 수 없었어요. 저녁 7시 문상격들이 줄어들고 잠시 조용해진 틈을 타서 저는 빈소 밖으로 나왔어요. 복도 끝 자판기 앞에 서서 커피를 뽑았죠. 따뜻한 커피캔을 손에 쥐고 있자니 문득 30년 전 그날이 생각났어요. 시집 온 지 일주일 되던 날이었어요. 설거지를 하다가 그만 시어머니가 아끼시는 접시를 깨트렸죠.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실수로. 미경 씨,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우리 집 며느리는 조심성이 없으면 안 돼요. 집안일 하나하나가 다 며느리의 정성이에요. 정성이 없으니까 이렇게 실수를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과는 됐어요. 다음부턴 더 조심하세요. 그날 저는 방에 들어가서 펑펑 울었어요. 단지 접시 하나 깨트렸는데 저는 정성이 없는 며느리가 되어버렸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긴 게. 미경아, 뒤에서 준호가 불렀어요. 왜 여기 있어? 안으로 들어가야지. 잠깐 바람 좀 쐬려고. 힘들지? 3일차인데 벌써 이틀째잖아. 괜찮아. 괜찮을 리 없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죠. 30년간 늘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저녁 11시. 문상객들이 모두 돌아가고 빈소는 다시 조용해졌어요. 준호와 은주는 잠시 쉬러 갔고 저 혼자 빈소를 지키고 있었죠. 형광등 불빛 아래 시어머니의 영정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어머니? 조용히 불러봤어요. 어머니는 저를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대답은 없었어요. 당연하죠. 30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저는 어머니가 뭘 생각하시는지 한 번도 몰랐어요. 말하다 보니 목이 메어왔어요. 어머니는 저한테 한 번도 고맙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세요. 사랑한다는 말씀도 없으셨고요. 눈물이 핑 돌았는데 이상하게도 슬퍼서는 아니었어요. 뭐랄까,
허무해서요. 어머니, 우리 30년 동안 정말 가족이었을까요? 그 순간이었어요. 빈속 문이 열리면서 장례 지도사님이 들어오셨어요. 상주님, 고인의 유품 정리는 언제쯤 하실 계획이세요? 유품이요? 네, 보통 장례 끝나고 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49제 이후에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유품? 시어머니가 평생 모셨던 것들. 그 안에 혹시 제가 몰랐던 시어머니의 모습이 있을까요? 새벽 3시. 장례식장에서의 마지막 밤이었어요. 내일이면 발인이고 시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시는 거죠. 저는 영정 앞에 앉아서 지난 30년을 곱씹어 봤어요. 정말 나쁜 기억만 있었을까요? 천천히 생각해 보니 아니었어요. 시어머니가 제가 아플 때 몰래 문 앞에 약을 놓고 가셨던 적도 있었어요. 제가 친정 갔을 때 집에 반찬을 가득 만들어 놓고 기다리신 적도 있었어요. 손주들 돌보느라 힘들 때 말없이 제 일을 대신해 주신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저는 그것들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왜 나쁜 기억만 선명했을까요? 어머니, 다시 한번 불러봤어요. 어머니도 저한테 할 말씀이 많으셨을까요? 하지만 하지 못하신 걸까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어머니도 저처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던 건 아닐까? 시어머니의 시어머니도 분명 무서운 분이셨을 거예요. 그 시대 시어머니들은 다 그랬으니까요. 그렇다면 시어머니도 사랑받는 법을 배우지 못하셨던 건 아닐까요? 그래서 며느리를 사랑하는 법도 모르셨던 건 아닐까요?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장례식장 창문으로 희미한 아침 햇살이 들어왔죠. 오늘이면 모든 게 끝나요. 장례가 끝나면 저는 시어머니 방을 정리해야 해요. 30년간 시어머니가 사셨던 그 방을. 그 방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혹시 제가 몰랐던 시어머니의 진짜 모습이 있을까요? 여러분,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저는 아직 몰라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끝날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시어머니는 분명 제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셨을 거예요. 30년 동안 하지 못한 그 말씀이 뭔지 곧 알게 될 것 같아요. 발인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시어머니가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을 텐데 지금은 아무도 없었죠. 여보, 나 먼저 씻을게. 너무 피곤해. 준호는 그렇게 말하고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은주는 장례 끝나자마자 부산으로 내려갔고요. 저는 혼자 거실에 서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늘 앉아 계시던 소파를 바라봤죠. 30년 동안 그 자리는 시어머니 자리였어요. 누구도 그 자리에 앉을 수 없었죠. 저는 천천히 그 자리에 다가갔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그 자리에 앉아봤어요. 이상했어요. 마치 금지된 것을 하는 것 같았어요. 소파 쿠션이
시어머니 체온을 기억하는 것처럼 살짝 움푹 패여 있었어요. 어머니, 나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이제 정말 안 계시는구나. 그제야 실감이 났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돌아가셨다는 게. 저녁밥을 대충 먹고 저는 시어머니 방 앞에 섰어요. 30년간 이 집에 살았지만 시어머니 방에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부르실 때만 조심스럽게 들어갔죠. 그런데 이제 그 방을 정리해야 했어요.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는데 손이 떨렸어요. 왜일까요? 시어머니는 이미 안 계시는데 왜 이렇게 긴장되는 걸까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문을 열었어요. 문방이 열리면서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시어머니가 쓰시던 핸드크림 냄새, 한약 냄새, 그리고 오래된 옷장에서 나는 나프탈렌 냄새. 방은 깔끔했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신 분이었거든요. 침대는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책상 위에는 안경과 성경책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방 한가운데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30년간 시어머니가 사셨던 이 방. 이 방에서 시어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시며 사셨을까요? 은주가 전화로 말했어요. 언니, 엄마 옷은 기증하고 중요한 서류나 기중품만 챙겨서 보관해 주세요. 제가 올라가서 하고 싶은데 회사 일 때문에 당장은 어려워서요. 알았어. 내가 할게. 전화를 끊고 저는 옷장 앞에 섰어요. 오래된 원목 옷장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결혼하실 때부터 쓰셨다던 옷장. 문을 열었어요. 옷들이 색깔별로, 종류별로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어요. 검은색 한복, 회색 재킷, 베이지색 가디건. 시어머니는 평생 화려한 옷은 입지 않으셨어요. 늘 차분하고 단정한 옷만 입으셨죠. 저는 하나씩 옷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옷을 꺼낼 때마다 추억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아, 이 한복은 큰아들 결혼식 때 입으셨던 거네. 이 가디건은 제가 명절에 선물로 드렸던 건데 한 번도 안 입으신 줄 알았는데 입으셨구나. 옷을 다 꺼내고 옷장 안쪽 정리를 시작했어요. 제일 안쪽 깊은 곳. 거기에 낡은 상자 하나가 있었어요. 상자는 생각보다 무거웠어요. 조심스럽게 꺼내서 침대 위에 올려놨죠. 먼지가 살짝 쌓여 있는 걸 보니 오랫동안 열어보지 않으신 것 같았어요. 이 안은 뭐가 들어있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상자 뚜껑을 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상자 안에는 일기장들이 가득했어요. 하나, 둘, 셋. 세어보니 정확히 30권이었어요. 모두 똑같은 디자인의 일기장이었어요. 연도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1994년, 1995년, 1996년, 1994년. 제가 이 집의 시집온 애였어요. 손이 떨렸어요. 제일 위에 있던 1994년 일기장을 집어들었어요. 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표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거든요. 며느리 미경이에게. 손이 너무 떨려서 일기장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 미경이에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시어머니가 저를 위해 일기를 쓰셨다는 건가요? 30년 동안? 천천히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시어머니의 단정한 손글씨가 보였어요.
1994년 3월 15일. 오늘 우리 집에 새 식구가 들어왔다. 며느리 미경이. 예쁘고 착해 보이는 아이다. 우리 준호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다. 하지만 며느리를 보는 순간 나는 두려웠다. 내가 우리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그 상처를 이 아이에게도 주게 될까봐. 나는 다짐했다. 이 아이만큼은 다르게 대하겠다고. 우리 시어머니처럼 무섭게 굴지 않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저는 읽다가 멈췄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시어머니가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다시 읽었어요. 천천히 한 글자를 한 글자 곱씹으며. 사랑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저는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뭔가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30년 동안 쌓아왔던 원망이, 오해가, 서운함이.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1994년 3월 22일. 오늘 미경이가 설거지를 하다가 내가 아끼는 접시를 깼다. 그 접시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일하게 남겨주신 거였다. 순간 화가 났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다. 하지만 참았다. 나도 처음 시집 왔다 때 똑같은 실수를 했었다. 그때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말이 아직도 생생하다. 며느리 주제에 조심성도 없어. 그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나는 그날 방에서 밤새 울었다. 그런데 나는 미경이에게 똑같이 하고 말았다. 우리 집 며느리는 조심성이 없으면 안 돼요. 미경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방으로 들어가는 뒷모습이 너무 초라해 보였다. 나는 그날 밤 혼자 울었다. 내가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상처를 그대로 며느리에게 주고 말았구나. 미안해 미겸아. 하지만 이 말을 네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저는 일기장을 읽다가 그만 주저앉아 버렸어요. 바닥에 털썩 앉아서 일기장을 붙들고 울었어요. 어머니! 그날이었어요. 제가 평생 원망했던 바로 그날. 저는 30년 동안 그날을 잊지 못했어요. 시어머니는 나를 며느리로만 생각하시는구나. 사람 취급도 안 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그날 밤 우셨다고요? 시어머니도 후회하셨다고요? 저한테 미안했다고요? 정신을 차려보니 밤 11시였어요. 저는 바닥에 앉은 채로 계속 일기를 읽고 있었어요. 1994년 일기장을 다 읽고 1995년 일기장을 펼쳤죠. 1995년 6월 3일. 오늘 미경이가 친정에 다녀왔다. 엄마를 만나고 와서 그런지 얼굴이 밝았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다. 우리 집에서는 한 번도 저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 내가 며느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경아, 힘들지? 라고 물어보고 싶은데 그 말이 목구멍에서 나오지 않았다. 우리 시어머니는 한 번도 나한테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으니까. 나도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1996년, 1997년, 1998년 저는 계속 읽었어요. 시어머니의 일기는 계속됐어요. 제가 입덧으로 힘들어할 때 시어머니는 밤마다 걱정하셨대요.
제가 아이 키우느라 지쳐있을 땐 시어머니는 대신 밤새 아이를 돌보고 싶었지만 며느리 자존심 상할까봐 참으셨대요. 제가 친정 아버지 장례식 때 울먹이는 모습을 보고 시어머니도 같이 우셨대요. 저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는 걸. 여보. 문이 열리면서 남편 준호가 들어왔어요. 왜 여기 앉아 있어? 찾았잖아. 대체 뭐 하는 거야? 준호는 바닥에 앉아서 일기장을 붙들고 있는 저를 보고 놀랐어요. 여보, 울었어? 왜 그래? 이것 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준호에게 건넸어요. 어머니가 쓰신 일기장이야. 30년 동안. 준호는 일기장을 받아들고 첫 페이지를 펼쳤어요. 그리고 읽기 시작했죠. 저는 준호의 표정을 봤어요. 처음에는 의아해하던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나중에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엄마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어?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도 몰랐어. 엄마가 여보한테 이렇게 미안해하고 계셨다는 거. 준호는 일기장을 덮고 저를 안아줬어요. 미안해, 여보. 내가 엄마와 여보 사이를 더 잘 중재했어야 했는데. 저는 준호 품에서 울었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를 생각하며 우는 눈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자지 못했어요. 30권의 일기장을 차례대로 읽었어요. 2000년, 2005년, 2010년. 시간이 지날수록 일기 내용은 더 절절해졌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하지만 표현할 방법을 몰랐어요. 고맙다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어려우셨대요. 미안하다는 말은 더더욱 할 수 없으셨대요. 그게 약점을 드러내는 것 같아서요. 시어머니의 시어머니도 그렇게 사셨대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그 방법밖에 몰랐던 거예요. 새벽 4시. 저는 2023년 일기장을 펼쳤어요. 마지막 권이었어요. 2023년 일기장. 거기에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1년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전혀 몰랐던 충격적인 사실이 적혀 있었어요. 며느리에게 미안하다. 시어머니는 무엇을 미안해 하셨을까요? 이 돈은 원래 내 노후 자금이었지만 돈이요? 무슨 돈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여러분, 다음 이야기가 너무너무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곧 다음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시어머니의 30년 일기. 그 안에는 제가 상상도 못했던 진실들이 숨겨 있었어요. 특히 2005년 제 친정에 큰 일이 났던 그 해의 일기에는 일기장 30권, 시어머니가 30년 동안 저를 위해 쓰신 일기. 그 안에는 제가 전혀 몰랐던 시어머니의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부터의 이야기는 정말 중요해요. 제가 30년 동안 오해하고 살던 그날들의 진실이 밝혀지거든요. 지난 이야기에서 저는 시어머니의 일기장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밤새 일기를 읽으며 울었죠. 오늘은 그 일기 속에서 발견한 진실들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려고 해요. 준비되셨나요? 휴지 좀 준비하세요. 오늘은 저도 말하면서 울 것 같아서요. 새벽이 밝아왔어요. 저는 여전히 시어머니 방 바닥에 앉아서 일기를 읽고 있었어요. 1997년 일기장을 펼쳤죠. 그 해는 제가 첫째를 임신했던 해예요. 1997년 10월 12일. 오늘 미경이가 입덧이 심해서 아침밥을 거의 먹지 못했다. 속이 안 좋은지 얼굴이 하얗다. 나는 입덧은 다 그런 거예요. 참아야죠. 라고 말했다. 그런데 미경 표정이 어두워졌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서 후회했다. 왜? 괜찮아요? 힘들죠? 라고 물어보지 못했을까? 왜? 편한 자세로 쉬세요. 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우리 시어머니는 내가 입덧할 때 이렇게 말했다.
시집 온 여자가 그것도 참지 못해? 나는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아직도 기억한다. 그런데 나는 며느리에게 비슷한 말을 하고 말았다. 미경아, 미안해. 내가 편히 쉬었으면 좋겠는데 나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구나. 저는 그날을 기억해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죠. 입덧은 다 그런 거예요. 저는 그날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시어머니는 나를 이해하지 못하시는구나. 며느리는 힘들어도 참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구나. 그래서 더 시어머니를 멀리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도 그날 후회하셨다고요? 저한테 위로의 말을 하고 싶으셨다고요? 어머니,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왜 그 말씀을 그때 해주지 않으셨어요?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1999년 일기장. 그 해는 제가 첫째 준우를 키우며 가장 힘들었던 시기였어요. 1999년 4월 5일. 오늘 밤 12시쯤 준우가 울어서 잠에서 깼다. 열이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방문을 조금 열고 미경이 방을 봤다. 미경이는 피곤한지 깊이 잠들어 있었다. 깨워야 하나 고민했다. 하지만 미경이는 요즘 너무 지쳐 보였다. 매일 밤 준우가 울어서 제대로 잠을 못 자고 있으니까. 나는 조용히 준우를 안아서 거실로 나왔다. 물수건으로 열을 식혀주고 자장가를 불러줬다. 준우는 내 품에서 곧 잠들었다. 나는 새벽 3시까지 거실 소파에서 준우를 안고 있었다. 아침에 미경이가 일어났을 때 나는 이미 내 방으로 돌아온 후였다. 미경이는 준우가 밤새 안 울었다고 신기해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고맙다는 말을 들으려고 한 게 아니니까. 그냥 며느리가 한숨 푹 잤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다. 저는 일기를 읽다가 손이 멈췄어요. 뭐라고? 그날 준우가 밤새 안 울었던 날 저는 정말 신기했어요. 준우가 늘 밤에 울었는데 그날만 조용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서 어머니, 준우가 어젯밤 안 울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시어머니는 그냥 그래요. 라고만 하셨어요.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역시 시어머니는 손주한테도 관심이 없으시구나. 그런데 시어머니가 밤새 준우를 안아주고 계셨다고요? 저 대신에? 어머니,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왜 그 말씀을 안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칭찬받고 싶어서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냥 며느리가 푹 쉬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뿐이셨던 거예요. 2003년 일기장은 펼쳤어요. 그해 여름 제 친정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제가 2주 동안 친정에 갔던 때예요. 2003년 7월 18일. 미경이가 오늘 친정에 갔다. 장모님이 편찮으시다고 한다. 미경이는 가기 전에 나한테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 제가 2주 정도 친정에 다녀와도 될까요? 그 얼굴을 보니까 가슴이 아팠다. 며느리가 친정 가는데 시어머니 눈치를 봐야 한다니. 나도 그랬다. 우리 친정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시어머니 눈치 때문에 3일밖에 못 갔었다. 그때 얼마나 원망스러웠는지. 나는 미경이에게 말했다. 어머니 건강이 더 중요하죠. 천천히 다녀오세요. 하지만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다. 미경아, 친정 어머니 많이 모시고 와.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여기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하지만 그 말이 나오지 않았다. 미경이는 고개를 숙이고 감사합니다라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 뒷모습이 너무 안쓰러웠다. 저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해요. 친정어머니가 넘어지셔서 다리를 다치셨거든요. 저는 시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시어머니가 안 된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혹시 며느리 주제에 친정만 챙긴다고 구박하시면 어떡하지? 하지만 시어머니는 천천히 다녀오세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 놀랐어요. 의외로 허락하시네? 하지만 그게 다였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걱정하신다거나 위로해 주신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친정어머니를 많이 모시고 오길 바라셨다고요? 여기는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싶으셨다고요? 어머니, 그 말씀만 해주셨어도 저는 그때 얼마나 외로웠는지 몰라요. 친정어머니는 아프시고 시어머니는 냉정하시고 혼자 다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너무 힘들었거든요. 2007년 일기장. 그해 겨울은 제가 독감으로 일주일 동안 앓아누웠던 때예요. 2007년 12월 10일. 미경이가 독감으로 앓아눕기 3일째다. 열이 39도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나는 오늘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삼계탕 재료를 샀다. 점심때 삼계탕을 끓여서 미경이 방 앞에 놓았다. 그리고 노크하지 않고 그냥 왔다. 문을 열고 삼계탕 끓였으니까 드세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러면 미경이가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다. 그냥 조용히 놓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았다. 저녁에 보니 삼계탕 그릇이 비어 있었다. 다 먹었구나. 조금 기분이 좋았다. 내가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도움이 되니까. 미경아, 얼른 나와라. 저는 그 삼계탕을 기억해요. 너무 아파서 정신이 없는데 방문 앞에 삼계탕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시어머니가 놓고 가셨나? 하고 생각했죠. 그런데 아무 말씀도 없으셨어요. 그냥 조용히 놓고 가신 거예요. 저는 그때 이렇게 생각했어요. 시어머니는 내가 아프다는 걸 아시면서도 위로의 말 한마디 없으시네. 그래서 삼계탕을 먹으면서도 섭섭한 마음이 더 컸어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위해 일부러 시장까지 가셨다고요? 말씀 안 하신 건 제가 부담스러울까 봐였다고요. 어머니! 저는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울었어요. 저는 어머니가 저한테 무관심하신 줄만 알았어요. 2012년 일기장. 그해 봄은 제 48번째 생일이었어요. 2012년 3월 25일. 오늘은 미경이 생일이다. 48세. 세월이 정말 빠르다. 25세 섹시로 왔던 미경이 어느새 5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다. 나는 오늘 미경한테 생일 축하해요 라고 말하려고 했다. 아침부터 여러 번 연습했다. 미경 씨, 오늘 생일이죠? 축하해요. 하지만 막상 미경 얼굴을 보니까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냥 오늘 저녁은 미역국 끓일까요? 라고만 물었다. 미경이는
아니요, 괜찮아요. 라고 했다. 표정이 좀 어두워 보였다. 나는 방으로 돌아와서 한숨을 쉬었다. 왜 그 간단한 말 한마디를 못하는 걸까? 생일 축하해요. 라는 그 짧은 말 한마디를. 나는 평생 누구한테도 생일 축하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우리 시어머니도 남편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미경아, 생일 축하한다. 저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48번째 생일. 남편 준호는 회사 회식 때문에 늦게 들어왔고 아이들은 학원 때문에 바빴고 시어머니는 미역국 끓일까요? 라고만 물으셨어요. 저는 그날 혼자 거실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봤어요. 생일인데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제 생일을 아시면서도 아무 말씀 없으셨죠. 역시 시어머니한테는 나는 그냥 며느리일 뿐이구나.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축하 인사를 연습하셨다고요. 하지만 말을 나오지 않으셨다고요. 평생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요. 어머님, 저는 일기장을 꼭 안고 목 놓고 울었어요. 어머니도 힘드셨구나. 2015년 일기장. 그해 가을은 시어머니와 제가 가장 크게 싸웠던 때예요. 2015년 10월 8일. 오늘 미경이와 크게 다퉜다. 미경이가 준호 대학 진학 문제로 나한테 상의하러 왔는데 나는 부모가 알아서 할 일이죠. 라고 말했다. 미경이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는 항상 이래요. 의견을 물어보면 관심 없다는 식으로. 미경이가 처음으로 나한테 소리를 질렀다. 나는 당황했다. 그래서 더 차갑게 말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미경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아 있었다. 한참을 앉아 있다가 깨달았다. 미경이가 원했던 건 간섭이 아니라 관심이었구나. 저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해요. 준우의 대학 진학 문제로 너무 고민이 많았어요. 남편한테 말해도 알아서 해 라고만 하고 저는 너무 답답해서 시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어머니, 준호가 서울대 가고 싶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차갑게 말씀하셨죠. 부모가 알아서 할 일이죠. 그 말을 들었을 때 너무 화가 났어요. 손주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관심할 수 있지? 나는 누구한테 의지해야 하는 거야? 저는 생전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질렀어요. 어머니는 항상 이래요. 다 알아서 하래요. 그리고 방으로 들어가서 펑펑 울었죠.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때 제가 위로받고 싶었다는 걸 아셨다고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다고요? 어머니, 문이 열리면서 남편 준호가 들어왔어요. 아침 7시였어요. 밤새 여기 있었어? 한숨도 안 잤어? 준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옆에 앉았어요. 여보, 그만 읽고 좀 쉬어. 너무 힘들겠어. 안 돼.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다 읽어야 해. 어머니가 30년 동안 쓰신 건데 내가 다 읽어야지. 준호는 제 어깨를 안아줬어요. 엄마가 이렇게 여보를 생각하고 계셨는지 나도 몰랐어. 당신도 몰랐죠? 나도 몰랐어. 어머니는 아무도 몰라주길 원하셨나 봐. 아니야, 여보. 준호가 일기장을 가리켰어요. 엄마는 여보가 알아주길 바라셨어. 하지만 말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야.
어머니도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신 거잖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방법도 모르셨던 거고. 준호의 말이 맞았어요. 시어머니도 피해자였어요. 그 시대 모든 며느리들처럼 사랑받지 못하고 자라셨던 거예요. 2018년 일기장을 펼쳤어요. 그 안에는 시어머니의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2018년 5월 20일. 오늘로 미경이가 우리 집에 온 지 24년이 되었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생각했다. 미경이한테 과연 나는 좋은 시어머니였을까? 솔직히 말하면 아니다. 나는 좋은 시어머니가 되지 못했다. 며느리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다. 우리 시어머니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도 며느리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몰랐다. 하지만 이것만은 미경이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는 미경이를 미워한 적이 한 번도 없다. 오히려 고마웠다. 우리 준호를 행복하게 해줘서, 우리 손주들을 잘 키워줘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 까칠한 시어머니를 30년 가까이 참아줘서. 미경아, 혹시 내가 죽으면 네가 이 일기를 읽게 될까? 그때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사랑한다는 말을 평생 못 해줘서.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일기장을 놓고 그냥 바닥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소리내서 울었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렸어요. 원망, 오해, 서운함, 그 모든 것들이 눈물로 흘러나왔어요. 어머니, 어머니. 저는 계속 불렀어요. 이제는 대답하실 수 없는 분을. 왜 살아계실 때 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저도 어머니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표현 못했어요. 어머니처럼. 그날 오전 내내 저는 울었어요.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오해들이 하나씩 풀렸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표현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시어머니를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 마음을 전하지 못했어요. 이제 2020년 일기만 남았어요. 그 안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특히 2023년 시어머니의 마지막 해에는. 여러분,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하시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어머니의 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비밀이 곧 드러납니다. 시어머니의 일기를 읽으며 깨달았어요. 30년 동안 제가 오해하고 살았다는 걸. 시어머니는 저를 사랑하셨지만 표현 방법을 몰랐을 뿐이에요. 여러분, 다음 이야기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분이 진실을 말해주러 찾아온 이야기예요. 일기장을 읽고 난 후 저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찾아왔어요. 시어머니의 진실을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누이 은지였어요. 일기장을 다 읽고 난 후 3일이 지났어요. 저는 그동안 거의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일하러 가지도 못했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어요. 그냥 시어머니 방에 앉아서 멍하니 있었죠. 준호가 걱정해서 병원에 가자고 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시간이 좀 필요해. 그날 오후 전화가 왔어요. 신우이 은주였어요. 언니, 나 서울 올라가도 돼? 언니랑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 응, 와. 다음 날 오후 은주가 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은주의 얼굴은 많이 지쳐 보였어요. 언니, 은주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였어요. 언니, 오빠한테 들었어. 엄마 일기장 찾았다며. 응, 다 읽었어? 거의 다. 은주는 깊게 한심을 쉬었어요. 언니, 나 할 말이 있어. 엄마에 대해서.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은주는 한참에 말을 못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언니, 사실 나 엄마가 언니한테 어떻게 하시는지 다 알고 있었어. 응? 엄마가 언니한테 차갑게 대하시는 거, 말 한마디 없이 행동으로만 보여주시는 거 다 알고 있었어. 은주는 눈물을 닦았어요. 그리고 엄마가 얼마나 고민하셨는지도 알아. 은주야, 계속 말해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 엄마랑 크게 싸운 적이 있었거든. 내가 밤늦게 들어왔는데 엄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어. 그래서 한바탕 싸웠지. 그날 밤 나는 방에서 삐져 있었는데 엄마가 내 방문 앞에서 혼자 말하시는 게 들렸어. 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은주야, 엄마는 너를 사랑하는데 왜 그 말이 안 나올까? 우리 엄마도 나한테 사랑한다는 말 안 했는데 나도 딸한테 못하네. 은주야, 계속 말해봐.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이후로 나는 엄마를 더 자세히 보게 됐어. 그리고 알게 됐지. 엄마가 얼마나 불행한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지. 어머니가? 응. 언니, 엄마에게 들어본 적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시어머니는 자신의 과거에 대해 거의 말씀하지 않으셨거든요. 은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엄마는 사실 원하지 않은 교원을 하셨대. 뭐? 엄마는 21살에 중매로 우리 아빠를 만나셨는데 그런데 엄마는 그때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대. 은주는 천천히 이야기를 풀어놨어요.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첫사랑이 있었대요. 하지만 집안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고 곧바로 중매 결혼을 했다고요. 그리고 시집 와서는 우리 할머니한테 정말 심하게 당하셨대. 시어머니야, 시어머니? 할머니는 정말 무서운 분이셨대. 며느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셨대. 은주는 눈물을 흘렸어요. 엄마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족들을 아침 차리고 온종일 집안일하고 밤 늦게까지 바느질 하셨대. 그런데 할머니는 늘 이것도 못하냐 하고 구박하셨대. 엄마는 그 생활을 10년 넘게 하셨어.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서야 좀 숨통이 트였대요. 저는 말을 잃었어요. 시어머니도 그런 시간을 견디셨더니. 은주야, 그럼 어머니가 나한테. 응, 엄마는 언니한테 똑같이 하고 싶지 않으셨대. 그래서 정말 노력하셨어. 노력? 언니, 사실 엄마가 결혼 초기에 나한테 이런 말씀 하셨어. 은주가 말을 이었어요. 은주야, 나는 우리 며느리한테 절대 우리 시어머니처럼 하지 않을 거야. 며느리도 소중한 딸이야. 잘 대해줘야 해. 눈물이 핀 돌았어요. 그런데 막상 며느리가 오니까 엄마도 당황하신 거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언니가 시집온 첫날엔 엄마가 나한테 전화하셨어. 울면서. 어머니가 우셨다고? 응. 언제야, 나 오늘 며느리한테 너무 심한 말 했어. 우리 시어머니가 나한테 했던 그 말을 그대로 해버렸어.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하시면서
우셨어. 은주는 가방에서 수첩 한 권을 꺼냈어요. 언니, 이것 봐. 이게 뭔데? 이건 엄매가 나한테 준 거야. 몇 년 전에. 수첩을 펼쳤어요. 거기에는 시어머니의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미경이가 좋아하는 반찬, 된장찌개, 김치찌개, 고등어조림, 미경이가 싫어하는 음식, 낙지, 조개, 미경이 생일 3월 25일, 미경이가 요즘 힘들어 보이는 날, 화요일, 시장 가는 날, 미경이가 편해 보이는 시간, 오후 3시경, 커피 마실 때. 이게 뭐야? 엄마가 언니를 관찰하신 거야. 언니가 뭘 좋아하는지, 언제 힘들어하는지. 은주가 다음 페이지를 넘겼어요. 미경이 친정어머니 생신 5월 15일 미역 선물 준비할 것. 미경이가 요즘 허리 아파하는 것 같음 파스 사둘 것. 미경이 감기 조심. 생강차 재료 사둘 것. 언니, 엄마는 언니를 정말 많이 신경 쓰셨어. 그런데 직접 말로 표현하지 못했을 뿐이야.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수첩을 보며 울었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이렇게까지 관찰하고 계셨다고요? 제가 좋아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을 다 적어두셨다고요? 은주야! 언니, 그리고 이것도 봐. 은주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건 엄마가 나한테 보낸 마지막 문자야. 한 달 전에. 문자 내용을 보여줬어요. 은주야, 엄마가 요즘 몸이 안 좋다. 병원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 그런데 언니한테는 말하지 마. 언니가 걱정할까 봐. 언니는 요즘 너무 힘들어 보이거든. 내가 아프다는 걸 알면 더 힘들 거야. 엄만 괜찮으니까 걱정 마. 어머니가 아프다는 걸 알고 계셨어? 응, 엄마는 6개월 전부터 알고 계셨어. 췌장암 말기였대. 뭐라고?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시어머니가 아프신 걸 전혀 몰랐어요. 엄마는 치료를 거부하셨어. 이 나이에 항암치를 맞으면 며느리한테 짐만 될 거야 라고 하셨대. 어머니. 은주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언니, 사실 나 엄마한테 정말 못했어. 은지야, 나는 결혼하고 부산으로 내려가서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올라왔잖아. 명절에도 핑계대고 안 온 적도 많고. 은주는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언니는 30년 동안 엄마 옆에 있어줬잖아. 내가 하지 못한 걸 언니가 다 해준 거야. 은지야, 그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날 나한테 전화하셨어. 마지막 전화였어. 은지는 목이 메었어요.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 은주야, 미경이한테 고맙다고 전해줘. 나는 며느리한테 좋은 시어머니가 못 됐는데 미경이는 나한테 정말 좋은 며느리였다고. 아니, 딸이었다고. 그리고 미경이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사랑한다는 말 한 번 못 해줘서. 엄마는 표현이 서툴렀지만 정말 미경이를 사랑했다고. 저는 은주를 안아줬어요. 우리는 한참을 함께 울었어요. 한참 울고 나서 은주가 말했어요. 언니, 그리고 엄마가 나한테 부탁하신 게 하나 더 있어. 뭔데? 은주는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언니 주라고 하셨어. 이게 뭐야? 편지야. 엄마가 언니한테 쓰신 편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봉투 겉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사랑하는 며느리 미경이에게. 언니, 이거 엄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쓰신 거야. 나한테 주면서 내가 죽으면 미경이한테 전해주라고 하셨어. 그리고 이것도. 은주가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이번에는 두꺼운 봉투였어요. 이게 뭐야?
통장이야. 엄마가 30년 동안 모으신 적금. 적금? 응, 엄마가 매달 조금씩 넣으신 거야. 언니 명의로. 어머니가 나를 위해? 응, 엄마가 말씀하셨어. 미경이가 나중에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쓰라고. 며느리도 자기 인생이 있는 거니까.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언니, 은주가 제 손을 잡았어요. 언니 미안해. 나는 부산에서 편하게 살면서 언니한테 엄마를 다 맡긴 거잖아. 아니야, 은주야. 언니가 엄마 일기 읽으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나는 상상도 안 돼. 저는 은주의 손을 꼭 잡았어요. 은주야, 어머니는 우리 둘 다 사랑하셨어. 너도 알잖아. 응. 그리고 어머니는 너가 자유롭게 사는 걸 원하셨을 거야. 엄마는 자유롭지 못했으니까 딸만큼은 자유롭게 살길 바라셨을 거야. 은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울었어요. 언니, 고마워. 그리고 미안해. 나야말로 고마워, 은주야. 네가 와서 어머니 이야기 해줘서. 우리는 한참을 안고 울었어요. 30년 동안 오해로 가득했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셨다는 걸. 언주가 돌아가고 저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시어머니가 쓰신 편지가 들려 있었죠. 사랑하는 며느리 미경이에게 30년 만에 받는 시어머니의 편지. 그 안에는 무엇이 적혀 있을까요? 저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이 편지를 열면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시어머니와 나의 30년이? 어머니, 조용히 불러봤어요. 준비됐어요. 이제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을 들을게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편지를 펼치는 순간 시어머니의 단정한 손글씨라 보였어요. 그리고 첫 문장은 미경아, 용서해 주렴. 여러분, 다음 이야기에서는 시어머니의 마지막 편지 전문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30년간 숨겨졌던 가장 큰 비밀이 드러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시어머니는 편지에 무엇을 쓰셨을까요? 그리고 은주가 말한 적금 통장에는 얼마가 들어있을까요? 특히 2005년 제 친정에 큰일이 났던 그때 시어머니가 하신 일은 다음 이야기에서 계속 들려드릴게요.